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의 어느 평범한 오후,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이 고층에서 빠르게 추락해 아스팔트 도로 위에 거세게 떨어졌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분명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점점 기묘해졌습니다. 고인은 가정도 화목했고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으며 성적 또한 우수했습니다. 성격 또한 밝고 활발했으며 불과 1시간 반 후면 학위 가운을 입고 졸업식 무대에 서서 박수와 영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인생의 정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이한 추락 사건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2019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하며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모여 있어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의 꿈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곳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보스턴 칼리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대학에는 한때 많은 주목을 받은 우등생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우르톨라였습니다. 그는 1997년 미국 뉴저지주의 필리핀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총명했으며 무엇이든 금세 습득하는 타고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가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고 명랑한 소년의 뒷모습에는 사실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압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부모의 눈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적, 화려한 학력, 그리고 결국에는 체면이 서는 직업을 얻는 것. 그의 부모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아들이 장차 지식인이 되어 교사,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알렉산더는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공부했고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보스턴 칼리지 생화학과에 합격해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성적 우수는 기본이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학생들의 눈에 알렉산더는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뛰어나고 믿음직하며 유능하고 책임감도 강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필수 과목인 사랑에 있어서는 알렉산더가 조금은 미숙했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 A씨와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 연락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늘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는 남녀 사이에 언제든 사랑의 불꽃이 튈 수 있지요. 그 무렵 알렉산더는 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인영. 한국에서 태어나 시애틀에서 자랐으며 미국 국적을 가진 보스턴 칼리지 경제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알렉산더보다 한 학년 아래였고 두 사람은 필리핀 학생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영은 첫인상부터 똑똑하고 독립적이었으며 차분한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지만 알렉산더와 성격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나면서 점점 더 잘 맞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달콤한 캠퍼스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동급생들의 눈에는 이 커플이 마치 공부 잘하는 모범생 조합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둘이 부부처럼 닮아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더는 이 사랑에 점점 더 몰입했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헌신하며 모든 양보하고 늘 이해하며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알렉산더는 학업 과정을 마친 뒤 뉴욕의 한 병원에서 연구족으로 일하게 되었고 인영은 계속 캠퍼스에 남아 2020년 5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지내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보스턴 칼리지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일부러 휴가를 내고 캠퍼스로 돌아왔고 부모님도 뉴저지에서 달려와 아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경
졸업식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있던 그때 보스턴의 한 주차장 옥상 위에 한 젊은이가 난간 위에 서서 오랜 시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몸을 날리며 굉음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고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누군가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바로 그날 졸업식에 참석해야 했던 수재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시각 그의 부모는 졸업식 관중석에 앉아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아들이 이미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비보를 전하러 왔을 때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그대로 울다가 실신했고 아버지도 거의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가정을 산상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보스턴 칼리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밝고 유쾌하며 장래가 유망했던 청년이 하필 졸업식 날 생을 마감하다니요. 무언가 숨겨진 사건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알렉산더의 가족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깊은 슬픔 속에서 회상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밝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어떤 일이 닥쳐도 도망가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는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종종 우울해 보였고 심지어 우울증을 의심케 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알렉산더의 몇몇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증언을 종합한 끝에 충격적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와 인형은 겉보기에 다정한 모범생 커플 같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심각했고 관계도 불안정했습니다. 처음 갈등이 폭발한 원인은 인형이 알렉산더가 전 여자친구 A씨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가끔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지만 인형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형은 알렉산더를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져 혹시 남자친구가 옛 연인과 다시 이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에게 휴대폰 위치를 하루 종일 켜두라고 요구했고 메시지는 즉시 답장해야 했으며 이성과 단둘이 접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가 추락하기 전날 밤, 즉 5월 19일에도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형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인형은 대화 기록을 내보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5월 19일에 만났어요. 하지만 연인이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속 얘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저는 그에게 졸업식에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그의 휴대폰 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가 또 전 여자친구를 만난 건 아닌지 의심하며 문자 메시지를 마구 보냈어요. 두 사람의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형은 남자친구가 어리석은 일을 하려는 것을 눈치챈 듯 100여 통이 넘는 문자를 미친 듯이 보내며 충동적으로 굴지 말라고 간절히 외원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끝내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휴대전화 위치 기능을 다시 켰고 인형은 표시된 위치로 서둘러 향하는 한편 알렉산더의 형제에게도 연락해 주차장으로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고 알렉산더는 고층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채팅 기록과 알렉산더의 형제의 진술에 따르면 인형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었고 그는 정말로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도대체 어떤 충격을 받아 투신까지 결심했을까요?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알렉산더가 남긴 일기 한 권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녀는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존심을 공격한다. 그녀는 늘 지난 일을 들춰내 내 과거의 실수를 탓하며 다시는 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분명 인형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화를 내고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반응은 불편하긴 해도 연인 관계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몇 마디 비난 때문에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그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극단적이었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 수사관이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 기록을 거슬러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확인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이후의 모든 대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충격적인 내용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상호 합의와 애정이 아닌 철저한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오랜 기간 조종과 부종 속에 놓여 있었고, 다시 말해 그는 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8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소통은 숨막히는 통제, 감정적 협박, 굴욕감 조성, 언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알렉산더의 생애 마지막 2달 동안 주고받은 문자만 해도 75,337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1,448건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으며 분당 한 통을 보내는 셈이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중 75,337건 중 47,130건은 인형이 보낸 것이었고, 알렉산더는 거의 모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빼앗긴 채 삶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욱 오싹한 것은 문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알렉산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온전히 너의 것이야. 완벽하게 너에게 속해 있어. 너는 나의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지배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재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경험까지도 전부 너의 것이야. 네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기꺼이 두 손 모아 바칠게. 이처럼 뜨거운 고백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낭만적인 약속이지만 인형은 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착취하며 왜곡된 통제욕을 충족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개인적인 공간을 조금이라도 요청하거나 심지어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형은 죽음을 운운하며 압박하며 이런 위협은 알렉산더를 깊은 불안과 자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형이 반복해서 과거 일을 들추며 그를 패배자, 쓸모없는 인간 같은 말로 모욕했고 전 여자친구와 미련이 남아있다며 끊임없이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정신적 고문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떠났겠지만 깊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알렉산더는 여자친구의 감정을 전부 스스로 짊어졌고 자신이 떠나면 정말로 인형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오자 인형의 의심과 불안은 정점에 이르렀고 그녀는 미친 듯이 욕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문자 메시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이와 유사한 악독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문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형은 수백 번이나 알렉산더에게 죽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정신적 학대에 직면한 알렉산더가 비굴하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형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네가 원한다면 나는 이 빌어먹을 세상을 떠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 너 없이 사는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죽을게. 그러니 너는 절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마. 내가 이 지구에서 사라질게.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게. 제발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지 마. 바깥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괴롭다면 왜 당장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 미친 여자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까? 인형은 알렉산더를 겁만 준 것일지 몰라도 가스라이팅의 파괴력은 대부분의 상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정서적 학대를 겪는 피해자는 흔히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며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완전히 갇혀버려 벗어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알렉산더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2명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 그중 한 친구는 인형의 행동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지 연인 사이의 다툼 혹은 일종의 비정상적 취향 정도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는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 가족이나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고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옥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인형은 보스턴 칼리지의 모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강요했고 이는 여학생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뛰어나고 밝으며 외향적이었던 그 젊은이는 점차 완전히 고립된 절망의 심연으로 몰렸습니다. 연인의 통제와 탄압, 모욕에 맞서다 지친 그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의료 기록, 문자 내용, 친지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일기를 종합해 알렉산더의 사망이 인형의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압박과 감정적 조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또한 5월 20일 오전 8시 30분 알렉산더가 추락하기 전 인형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그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형은 알렉산더가 투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의료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주차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추락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냉정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분노를 자아내는 잔혹함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 인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은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특수성은 인형이 직접 남자친구를 해치지 않았고 흉기도 없으며 명확한 범행 현장도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가 단지 언어적 공격에 불과해 범죄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개월 동안 걸친 정신적 조종과 감정적 학대가 알렉산더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재판할지는 법적으로 매우 논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매사추세츠주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8살 소년 콜레드 앙리 로이 3세는 여자친구 미셸 카터의 문자와 전화에 부추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동차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당시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미셸은 2017년에 과실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아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주 사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콘레드 법안의 제정을 촉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타인의 자살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명시하고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늘 말한 인형의 사건도 콘레드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알렉산더 사망 3개월 후 인형이 조용히 자퇴하고 한국으로 도망가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송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명확히 밝혔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세 수배까지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법적 압박 속에서 인형은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변호인단은 인형이 알렉산더의 죽음을 진정으로 원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만류했고 심지어 사건 현장까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은 그저 정서적으로 취약한 두 젊은이가 욕구, 분노, 두려움, 사랑이 뒤엉킨 기형적 관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한 소녀를 악마화해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사실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47,130건의 대화 기록은 인형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알렉산더에게 언어, 신체, 심리적 학대를 가했고 어떻게 그의 죽음을 부추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인형은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그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은 10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심리치료를 받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본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았고 인형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유예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실제로 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이 플리바겐에 대해 알렉산더의 유가족은 이해를 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2019년 5월 20일은 원래 알렉산더가 하객 가운을 입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날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오나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 믿고 그를 추억하며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은 알렉산더가 바라던 결과일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인형에게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부탁은 남은 삶을 알렉산더를 추억하는 데 써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한 연인의 파탄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단면입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국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떠올리는 남성이나 강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떤 성별이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비 같은 위로가 될 수도 마음을 꿰뚫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탄환보다 더 정확하며 피 한 방울 없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산산이 부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올랜도는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2015년 이곳에서 미국을 강타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올랜도 시티 SC가 메이저리그 축구에 합류하고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스타 리카르도 이젝슨 도스 산토스 레이테도 그해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랜도의 축구 시장은 매우 뜨거워졌는데 경기가 있는 날마다 사람들은 모두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그들의 축구팀을 응원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7일이 시즌의 마지막 날인데 그날 올랜도에서는 안타깝고 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 팬이 경기가 끝나고 즐거운 밤을 보낸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기이하게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누구를 만났었을까요? 아파트 건물은 아주 난잡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5년 10월 18일 앤서니 로퍼는 올랜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 사샤 삼수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들은 올랜도 시티 SC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봤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늦게까지 놀며 많은 술을 마셔 두 사람은 이튿날 아침 식사를 같이 먹기로 하였습니다. 앤서니는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메뉴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샤는 약속한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앤서니는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도 사샤가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껴져 두 명의 친구를 불러 사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샤의 아파트는 올랜도 시내의 업타운 플레이스에 있었는데 보안이 아주 철저하여 출입카드나 비밀번호가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샤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있어 그녀가 집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당일에 참석하기로 한 파티를 위한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앤서니와 그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45호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침내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파트에 도착하여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침실로 들어가자 침대 이불 밑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가가 이불을 들었는데 사샤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고 그녀의 몸에는 남자와 관계를 나누는 흔적이 있으며 세정액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세제가 보관되어 있던 화장실의 서랍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세제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실의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와 콘돔 포장지도 발견하였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 뚜껑은 위쪽으로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추후에 법의학 측의 요청으로 사샤의 몸에서 다른 사람들의 DNA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경찰의 추측대로 사샤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간 후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샤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27살이었던 사샤는 뉴욕에서 태어나 플로리다 대학교를 졸업하여 407 아파트 TV라는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회사는 올랜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채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올랜도 시티 SC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사샤는 친구들과 바로 가서 계속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0시 30분에 그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 집으로 갔는데요. 그게 사샤가 친구와 마지막에 인사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샤의 아파트는 올랜도 시내에 있으며
24시간 보안 순찰이 있어 아주 안전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 내부의 CCTV가 모든 출입구와 계단에 15개에 설치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샤의 방이 있는 복도의 상황을 찍지 못하여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줬는데요. 그날 밤 당직했던 경비 스티븐 덕스버리는 우선 경찰에게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날 새벽에 그가 근무하던 중 한 여인이 아파트 주민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사샤였는데요.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다른 사람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간 사샤를 막아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계속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경비원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웃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파트의 출입문 시스템에는 하나의 기능이 있었는데 방문객이 출입을 원할 때 문 위에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게 된 입주자는 핸드폰의 숫자 9만 누르면 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비는 사샤에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인터컴을 이용해 휴대폰에서 9번을 누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이 열리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그냥 본인이 345호실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경비원은 그녀가 여자여서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비틀거리며 걷게 되어 경비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집 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또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샤는 경비에게 본인의 차 안에 키가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다시 집 앞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틀린 번호였습니다. 경비는 여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여 그리고 그는 또 순찰해야 하여 그녀를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생각하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본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30분 후 새벽 3시쯤 경비원이 돌아왔을 때 사샤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샤를 마지막으로 본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녀가 술집에서 아파트로 돌아간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에서 사샤의 집까지 10개의 교차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운전하지 않아 경찰은 그녀가 걸어서 돌아갔거나 택시 타고 돌아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CCTV 속 그녀는 0시 30분에 혼자 바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 그녀의 걸음은 멀쩡하지만 분명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속 그녀는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녀를 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CCTV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샤는 영상 속에서 6초 동안만 나타났는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노력 끝에 오렌지 거리의 CCTV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2명의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화면을 확대하여 일행 여성 2명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흐릿하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북쪽으로 걸어가더니 또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 속 사샤와 함께 걸은 여성을 찾기 위해 화면을 현지 매체에 공개하여 그녀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샤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올랜도 주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사샤를 보게 된 많은 목격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이에 많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샤와 함께 걷던 여성 2명도 경찰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Just know her? No, we were downtown on Friday night, but as we were leaving, saw her walking by herself, and was very concerned, just because she seemed extremely intoxicated. And there was a car of men who had rolled down their window and started to talk to her. I walked up and kind of took her arm and said, like,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And
You could tell she didn't really know what was going on, and so at that moment got her to get into an Uber with us. Yeah. You didn't have her ID or anything like in her bag. Didn't have a phone, anything like that. You So, guys did bring her back up to the. so we get to the red light at Orange and Marks, and she, as soon as the car stopped, she like leapt out of the car and ran across the street to Uptown Place. So she's like, this is where I live. We're like, oh, well then that's perfect. Like she didn't remember enough to tell us, but she recognized it when she saw it. How certain are you that it's her? Pretty. 100%. You remember what she was wearing? Yes. White jeans and a purple shirt. 경찰은 두 여성의 진술을 통해 사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내부의 CCTV를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1시 46분쯤에 처음으로 아파트의 CCTV 화면에 나타났는데 혼자 돌아온 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남성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닌 걸 보게 됐는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더니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분 후 경비원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그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샤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혼자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층의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분 후인 2시 6분에 사샤의 모습이 다시 영상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뒤따라온 경비원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뒤에 다시 CCTV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20분 동안 경비원 스티븐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그녀를 아파트로 돌려보내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사샤를 따라 그녀와 함께 차고로 가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2시 25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20초 동안 머물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스티븐의 진술은 CCTV와 일치하였습니다. 스티븐은 사샤가 안전히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사샤의 집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어 경찰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걸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사샤의 친구와 가족에게 확인하여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샤는 27살의 전 남자친구 테일러와 약 2년 동안 사귀었었는데요. 그는 사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몇 분 거리가 안 되는 바에서 바텐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When did you guys break up? End of March. This year? Yes. Okay, so end of March 2015. So tell me what the breakup was over, who broke up? It was a mutual thing. That time, did she see anybody else? She didn't really share any, information about who she was dating or who she was seeing. How did you feel about that? We weren't exclusive or anything like that. So. Was there any talk about trying to get back together? We didn't really talk about it, but it was something that I always thought that we would. Say late Friday evening or early I was Saturday home. morning. I was home. I got off work Friday night at about 9:30. I had bartended because there were some bartenders that needed to take some time off, so I took a shift for them. Do you have any problem giving us a buccal swab, a DNA? I have no problem. Okay. 경찰은 테일러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또 그의 지문과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샤의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어 그녀의 아이패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새벽 5시 12분에 보낸 건데 사샤는 벤이라는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후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파티에 있다며 사샤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끊었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o Sasha, We dated my freshman and sophomore year of college, so we were pretty close for a long time, and then we split up, and then we've been hanging out a lot recently since, we both live in town. when was the last time you seen her? I saw her Thursday night. We went out downtown. Did you and Sasha have plans to meet that Friday night, Saturday morning? We didn't have plans to meet. Like I said, we were texting to possibly meet up. Who takes to first? I want to say she texted me first. I started, late Friday night, early Saturday morning, around, midnight, 1 o'clock hour, somewhere around there. That was the last I heard from her until 5:12 a.m. And then she said then, after I got that text message, I called her. She didn't respond, and that's where I asked to call me. Well, I was at a house the whole time. I didn't really go to a bar or anything. I was at my friend's house downtown. You were that entire all alone. You never left. No. Did you go to her apartment late Friday night, early Saturday morning at all? So we watched the cameras. We're not going to see you entering that building at all. Correct. The last thing, man, do you have any problem giving us a vocal swab? Yeah, no, not a problem. I'm just happy to help in any way I can. 하지만 벤은 아파트의 CCTV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벤의 지문과 DNA가 현장에서 추출한 것과 달라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되려는 찰나에 그들은 CCTV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36분 스티븐이 쓰레기 봉투 2개를 버리는 장면인데 그의 근무 교체 시간은 6시여서 그가 퇴근 후에도 아파트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들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와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아파트로 달려가 관리자에게 경비원이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자는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경찰은 전에 스티븐에게 사건 당일 그가 사샤의 집에 들어갔는지 물었었는데 스티븐은 회사 규정상 경비원이 주민들의 집을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샤가 집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이상하다고 느껴져 스티븐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티븐은 본인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며 또 사건 당일에 사샤가 한 남자와 같이 복도에 나타난 걸 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샤와 동행한 남자는 백인인데 갈색 또는 검은 머리에 폴로 셔츠를 입고 왔었는데 스티븐은 그의 뒷모습만 봤고 생긴새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여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의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Here are the questions I'm going to ask you about that night. Okay? Did you enter Sasha's apartment that night? No. Do you know if Sasha was poisoned? No. Was she stabbed? No. Was she choked? No. 그 당시 경찰은 사샤의 숨진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스티븐이 사샤의 집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또 사샤의 숨진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자 거짓말한 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DNA는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고 지문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수색하여 그가 전자잠금 해제 방법을 검색어로 검색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샤가 숨진 지 2주 만에 용의자 스티븐은 공식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스티븐은 술에 취한 사샤를 보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중 스티븐은 술에 취해 의식이 몽롱한 사샤가 계속 웃는 얼굴로 그와 말하는 걸 보고 그녀가 본인에게 관심 있는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샤가 본인의 집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문이 자동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에 사샤가 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스티브는 결국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사샤의 집을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사샤와 관계를 나누던 중 그녀의 강력한 저항에 그녀를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다량의 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스티븐의 집을 수색하다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동일한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미 공군에서 퇴역하고 이미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주 4일 약 5개월간 업타운 플레이스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약물 문제와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35세의 스티븐은 고의상해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2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추후 사샤 가족도 전자키 업체에서 전자키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판매하여 사샤가 참변을 당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는 혐의로 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전자키 생산업체는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사건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피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샤는 전 남자친구들과 감정적으로 모순이 있었지만 위험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바에서 나온 후에도 그녀는 정신이 몽롱했지만 그녀에게 새벽에 대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낯선 사람 2명과 같은 차를 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는데 오히려 가장 안전한 본인의 집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 그녀를 해쳤습니다. 스티브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여 경비를 하게 됐어도 또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경찰마저 수사 초기에도 스티븐을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욕망에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직업 편리를 이용하여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일본어로 파파카츠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젊은 여성이 아빠 나이 또래 아저씨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 서비스를 접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건 만남으로 그들의 관계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오늘 바로 파파카츠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살의 키쿠지 나츠미는 일본의 토치기현 토지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이혼한 후 남동생과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 키쿠지는 일본 의과대에 입학하여 도쿄에서 집을 임대하여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인터넷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히로세 코이치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히로세는 그를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당시 키쿠치는 마침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고민하고 있어 히로시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15시쯤 키쿠치는 학교의 수업을 마친 후 17시 30분쯤 가시마진 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역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히로세의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 그를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히로세는 차로 키쿠치를 픽업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히로세는 소녀에게 본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숨기려고 그녀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키쿠치는 눈 가리게 한 상태에서 히로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키쿠치의 집에서 2시간을 보내고 히로세는 키쿠치와 같이 ATM을 찾아 돈을 인출한다는 핑계로 키쿠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키쿠치에게 먼저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녀가 어차피 본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키쿠치는 히로세가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해 그날 편도교통비만 들고 갔는데 히로세가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가 난 키쿠치는 포기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게 히로세를 아느냐며 본인이 히로세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다고 히로세의 집을 찾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키쿠치는 그의 집 근처에서 돌다가 결국 히로세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키쿠치는 히로세의 문을 두드렸는데 히로세는 사람 없는 척하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오래되자 그는 이웃의 관심을 끌게 될까 걱정되어 문을 열었지만 사실 키쿠치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키쿠치는 휴대폰을 꺼내 히로세의 사진을 찍으며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히로세는 키쿠치의 말을 듣게 되자 얼굴색이 변하며 그녀의 입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그는 그냥 키쿠치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뿐인데 예상 밖으로 그녀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놀라게 된 히로세는 키쿠치를 한 공터로 데려가 그녀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11시쯤 키쿠치의 가족은 그녀와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키쿠치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하여 그녀가 한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방문하여 키쿠치가 사라진 날에 히로세의 집을 찾아다니며 본인이 히로세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경찰은 히로세의 집을 찾아갔는데 히로세는 신문을 받은 후 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히로세의 진술로 키쿠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히로세 아키히토는 1984년 2월 19일 지청현 스치우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격 탓인지 직장을 자주 바꿨었는데 히로세가 태어나고서야 스치우라시에 집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로세의 집에는 히로세와 그의 부모 외에 할머니와 누나 그리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히로세 가족에 대해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히로세 가족의 아이들이 장난기가 심해 남의 집 옥상에서 종종 올라가 놀았으며 그들의 집 문 앞에 소변을 보기도 하여 이웃들은 히로세의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히로세 가문의 가족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히로세의 집에서는 말다툼과 창문을 깨트리는 소리가 자주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히로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후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과 할머니와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히로세의 꿈은 우주 연구를 개발하는 거였는데요. 그는 졸업 컬렉션에 본인이 20년 후에 로켓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적었는데 사실 공부하는 걸 싫어하여 수업을 자주 빼먹곤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아 같은 반 친구들은 히로세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고 그도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말하는 걸 싫어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손주가 걱정되어 그에게 용돈을 주며 학교에 가게 했는데 히로세도 용돈을 받을 때만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그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어서 그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 학교를 며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등학교 졸업 컬렉션에 적은 항공우주 연구를 하겠다는 꿈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히로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야채 요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는 일마다 오래 하지 못하여 적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형편이 안 돼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되어 그의 가족은 히로세에게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없는 그는 저렴한 담배를 피우고 그냥 집에서나 밖에서 게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게임 외에 그는 SNS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하는 걸 즐겼습니다. 히로세는 2017년 4월 온라인에서 여고생을 만나 직접 만났지만 전부 조건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50만엔, 하나로 약 451만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었는데요. 2018년의 여름에 히로세는 가마스시로 이사하여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에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SNS에서 여성들과 만나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키쿠치 나츠미를 만나게 되어 결국 그녀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도쿄 지방법원은 히로세에게 유기징역 1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8세의 이가라시 유리는 남편과 함께 도쿄 이타마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2일 오전 그녀는 남편에게 고객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며
오후면 들어올 거라고 그 고객이 그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거라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13시에 유리는 친구에게 늙은이가 나에게 마약을 먹였는데 어떡하지? 몰래 술에 넣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전화 받을 수 있어? 라고 묻자 유리는 미안, 지금은 안 돼.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 유리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나 지금 너무 불편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해줘.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은 피해자 유리와 친구의 마지막 연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유리가 연락이 안 돼 유리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캡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7월 23일에 경찰은 유리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그의 아내가 사고 났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7시 이시하라 노부아키라는 69살의 남성이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그의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주택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는 그와 유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리는 옷을 입지 않고 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도 노인의 집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들은 유리의 입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쓰레기통에서 콘돔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시아라는 자신과 유리가 2016년 11월에 알게 되었는데 전에 3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는 매번 유리에게 돈을 지불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사람의 4번째 만남인데 어제 오전 11시 50분에 그는 유리와 시부야의 한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여 그는 유리를 데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3층 침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유리는 점차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유리의 뱃속에는 알코올과 대량의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었고 술잔에도 잔여 약물이 있었는데 유리가 당일 오후 6시에 술 마신 시간에서 이시아라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 1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신고 전화를 한 걸까요?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한 걸까요? 이에 이시아라는 본인이 그렇게 위험한 약물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하며 모든 물건은 유리가 들고 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남편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며 아내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추 경찰 조사에 이시아라가 구급차를 부르기 전 친구 A에게 전하여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준 후 그녀가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친구 B를 집으로 불러 B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B에게 봉투를 버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후 경찰은 그 봉투를 찾아내지 못하여 결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검사 결과에 이시아라가 오랫동안 마약을 복용했었고 유리의 머리에는 아무런 위험 성분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2019년 3월 6일에 이시아라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시하라 노부아키는 부동산 회사의 주주이자 세무사 자격증도 있었는데요. 그는 지하 조직을 도와 부동산과 세금 처리를 관리해줘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동차를 좋아했었는데 고급 자동차 세대를 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소비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저렴한 브랜드의 옷과 시계만 구입하였고 친구들과 외식할 때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부야구의 별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시아라의 친구 C에 따르면 그는 동가 여자, 특히 젊고 이쁜 외국인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지만 그 당시 그는 20대의 한국 여성과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가 유학생이어서 그는 여자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본인의 회사에서 비서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2013년경 이시아라는 러시아로 가 한 젊은 여자와 소개팅을 한 후 그녀를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와 요코하마의 별장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시아라는 2015년 11월 데이트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일본의 데이트 클럽은 부유한 나이든 남자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주는 걸 주로 했는데 그곳에서 이시아라는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그는 바로 클럽에서 유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법정에서 이시아라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리가 갑자기 술을 빨리 마시기 시작하더니
초저녁 때 갑자기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더니 뭔가를 입으로 넣었습니다. 뭔가 했는데 유리는 갑자기 지병에는 간질발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아픈 것 같아 제가 그녀의 가방에서 약을 찾아 그녀의 입에 넣어줬어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판사는 이시아라가 약물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일으키게 했으며 참사가 발생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었다고 2021년 7월 20일에 이시아라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 이기라기 유리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2017년 3월 18일 유리는 TV 도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막차를 놓친 일반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여 그들의 집으로 가 인터뷰를 하여 일반인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는 방송에서 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할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 집에는 그녀와 여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자의 바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네일아트 샵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27세의 그녀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전에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그는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즈음 결혼 2년 차에 유리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키쿠치와 유리가 당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점점 많아졌는데 특수업계에 종사하는 소녀들은 금전의 유혹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위험이 생겼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텐데 말이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안전을 위해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